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폴란드 국군이 날을 맞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자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폴란드는 작년보다 더 규모가 큰 퍼레이드를 준비 중이며 한국산 무기체계가 주인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국군이 날 준비를 위한 야간 기동 모습이 포착되며 거기서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폴란드 국경 일선에 배치된 흑표전차 부대가 바르샤바로 진입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포착되면서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무기체계가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또다시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GDP 대비 국방비를 더 쓰는 나라는 바로 동유럽의 폴란드입니다. 인구가 3,775만 명인 폴란드는 최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육군 병력이 9만 5천 명에서 20만 명으로 불어났고 3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유럽의 나토 국가 중에서 최대 규모의 지상군을 보유하게 됩니다. 폴란드는 전차도 무려 1,600대나 보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이 중 한국산이 1,000대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폴란드의 전차 보유 대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 많게 됩니다. 혹자는 이런 폴란드의 방위산업 개편을 보면서 나토의 회원국들은 값비싼 최첨단 시스템에 돈을 들이는데 왜 재래식 무기들을 사들이냐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폴란드군의 개혁은 최첨단보다 규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왜 최첨단 시스템 대신 자주포, 탱크, 다연장 로켓과 같은 무기들을 국경에 전진 배치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폴란드는 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인지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8년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하자 당시 폴란드 정계의 실권자였던 레흐 카친스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우크라이나, 모레는 발트 3국, 그 다음은 우리일 것이다. 레흐 카친스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러시아는 정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후 폴란드의 국방비는 작년에 급격히 늘어 작년에는 GDP 대비 3.9%, 올해는 GDP의 4.2%로 미국보다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비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국들이 첨단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막대한 돈을 쓰는 데 반해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훨씬 전부터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는 지상전은 누가 더 많은 규모의 무기와 병력을 갖고 있느냐의 게임이라고 판단했고 전차, 탱크, 자주포 등 지상전 무기에 대거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전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를 자처한 많은 이가 앞으로 현대전은 사이버 스페이스나 경보병, 무인 시스템으로 전개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이 보여주듯이 그들은 틀렸다. 지상군은 여전히 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구시대의 무기로 취급받던 탱크와 자주포, 기갑부대의 중요성이 결코 작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2025년까지 국방 지출을 GDP의 약 5%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폴란드 군인들이 전면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러시아의 위협이 얼마나 턱 밑까지 와 있는가를 증명해 주었는데요. 작년 8월 15일 폴란드는 국군이 날을 기념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며 국방력을 과시했습니다. 수도 바르샤바에서 군장비 200대, 항공기 100대, 장병 2,000여 명이 동원된 열병식을 진행했는데요. 미국산 M1A1 에이브럼스 전차, 한국산 K2 전차 및 K9 자주곡사포, 하이마스, 크랩 자주포, 폴란드제 비스와 방공 시스템 등을 선보이며 국방력을 과시했습니다. 작년 폴란드 국군이 날 퍼레이드의 백미는 바르샤바 상공을 나르는 미국의 F-16과 한국의 FA-50 전투기의 위용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FA-50은 폴란드에 배치된 이후 유럽 하늘에서 첫 비행에 성공해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군이 날 폴란드는 또 한 번 퍼레이드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2,500명 이상의 병력과 80대의 항공기 그리고 220대의 기갑 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1년 전에 있었던 퍼레이드에서도 한국산 무기를 전진 배치했던 폴란드는 이번에도 한국산 무기들을 전면에 내세울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K2 전차가 소량만 도입돼 퍼레이드에서는 소량만 참석했고 천무 다연장 로켓은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일선에 배치된 K2 전차 등이 바르샤바로 진입한 것이 포착되면서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체계가 이번 퍼레이드의 주인공으로 안팎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K2 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장면은 폴란드가 얼마 전 수도 바르샤바에서 진행한 야간 기동 훈련의 모습입니다. 폴란드 군대가 수도 바르샤바 시내에서 야간 훈련을 하던 날 한밤중에 바르샤바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전차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도입한 K2 흑표 전차입니다. 55톤의 중량을 무시하듯 어두운 바르샤바 시내를 질주합니다. 모인 군사장비 중에서도 K2 흑표 전차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K2 전차는 1500마력 엔진을 장착해서 기동성이 우수하며 최대 시속 70km로 주행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의 K2 흑표 전차는 약 50여 대 이상이 참가해 그 위용을 자국 국민들에게 보여줄 전망인데요. 이번 바르샤바 야간 기동 훈련에는 K2 전차를 비롯해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등장해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 군비 증강의 핵심이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K2 전차와 에이브람스 전차의 포신에는 2차 대전 때의 전통을 참고하여 영웅들의 이름을 붙이는 풍습을 복원할 예정이라 더욱더 안팎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부터 누구보다 앞장서 군비 증강에 나섰습니다. 다음 타깃이 자기 나라가 될지도 모르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벨라루스와의 접경 지역 등 국경 지역에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들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토국 가운데 나토의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폴란드밖에 없습니다. 폴란드는 올해 국방 예산을 GDP의 4.2%까지 책정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책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GDP의 5%까지 늘리고 향후 더 늘릴지 고려하겠다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고 있는 폴란드 정부로서는 자국 국민들에게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한국산 무기 현지 생산으로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폴란드군 현대화와 개혁의 이반자는 2018년부터 작년 말까지 국방장관을 지냈던 마리우시 부아슈차크인데요. 부아슈차크 전 장관은 영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는 시간이 3년밖에 없다. 작년에 나온 독일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에는 앞으로 6년에서 10년 내 나토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대비하는 태세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불행하게도 미국에서 그간 나온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너무 낙관적이다. 나토의 동부전선을 차지하는 국가들에겐 6년에서 10년이 아니라 3년의 여유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수산업은 113교대로 가동됩니다. 앞으로 3년이면 그간 소진된 군사장비를 재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아슈차크 전 장관은 강력한 억지력을 갖춰 푸틴이 폴란드를 침공할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고, 이것이 폴란드가 이토록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국방비를 증액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방산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방위사업청은 이르면 9월 폴란드와 K2 전차 추가 수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 도입 2차 계약의 본계약을 위한 차관 대출을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체계들의 현지 생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K2 전차 1,000대를 폴란드로 납품한다는 기본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가운데 180대에 대한 1차 실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정부는 4조 원 대규모의 2차 납품 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조만간 9월 내로 폴란드가 2차 본계약을 위한 절차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폴란드의 마르친 쿨라색 국유재산부 차관도 최근 인터뷰에서 추가 계약이 폴란드 방산산업 발전에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80대 주문이 완료된 후에는 폴란드에서 K2 전차의 일부 생산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하는 한편, 국유재산부와 PGG는 폴란드 민간 방산 기업들의 참여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쿨라색 차관이 직접 K2 전차 계약을 언급하면서 현대로템의 수주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는 9월 폴란드에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에 맞춰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현대로템은 폴란드 납품을 계기로 유럽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작년 7월 폴란드에 유럽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루마니아에서 K2 전차 실거리 사격 시연을 펼치며 약 240대 수출을 검토했습니다. 게다가 슬로바키아에서도 전차 104대 도입을 두고 현대로템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2A7, 미국 M1A2 에이브람스의 경쟁이 점쳐지는데요. 한국 K2 전차의 수출 흐름은 여기에서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조 4천억 원 규모의 폴란드 K9 자주포 2차 금융계약 체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는 한국 방산업계와 대규모 방산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9 672문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어 1차 실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K9 잔여 물량 가운데 152문을 금융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2027년까지 순차 공급하는 내용의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폴란드의 K9 자주포 2차 금융계약 체결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서 루마니아가 K9 도입을 확정지었고, 또 다른 동유럽 국가들까지 K9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동유럽이 K9 자주포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이렇게 유럽에서 K9을 원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시점에 K9은 최근 미국의 엑스칼리버 포탄 발사체 실사격 시험에도 성공해 미국이 K9 자주포 도입 가능성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은 만일 러시아가 동유럽을 공격하고 서진을 감행할 경우 그 시발점은 칼리닝그라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위해서 보급과 병력의 이동 등 러시아에 길을 내준다면 칼리닝그라드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바뀌게 되고, 이를 기점으로 러시아는 발트해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 칼리닝그라드를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최근 칼리닝그라드 주변 발트해에서 발틱 오퍼레이션스라고 훈련을 하면서 러시아의 서진을 대비한 합동훈련을 했는데요. 올해 발틱 오퍼레이션스에서 미 해군은 강습 상륙함을 발트해에 띄워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경계심을 풀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이제 만약 러시아가 용병들을 통해 폴란드로 침공할 경우를 대비해 멀리서 자주포로 포를 쏘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과 같은 무기들을 사갔던 것입니다. 즉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 러시아의 발트해 장악을 방어하기 위해 K9 자주포와 천무 등 원거리에서 적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 방산에 또 하나의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월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에서 진행한 실사격 훈련에서 K9 자주포의 레이시온 M982A1 엑스칼리버 정밀유도 사거리 연장 155mm 포탄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뉴스가 공개된 겁니다. 실사격 시험은 지난 4월 이뤄졌지만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조국 미국은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해 중국 등 경쟁국이 따라오기 힘든 첨단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국도 함정수에 있어서는 미국을 앞질렀지만 일부 첨단 무기 분야에서는 여전히 몇 년이 격차가 있을 정도로 미국의 무기 수준은 세계 최고이지만 말이 안 되게 뒤떨어진 분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입니다. 막강한 미국조차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은 무려 30년간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1960년대 양산된 M109 자주포를 아직도 개량해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미군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적을 제거하는 전술로 인해 해군이나 공군에 비해 육군 전력의 강화는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중요도에 있어서 신형 자주포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공군이나 해군에 비해 계속 뒤로 밀려왔습니다. 더구나 걸프전 이후에 막강한 공군력을 이용해 정밀유도 포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자 육군 포병 전력 개발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를 대체할 사업, 아파치 헬기를 대체할 사업, 그리고 M109 자주포를 대체할 사업, 이 세 개 분야는 미국의 대표적인 폭망 사업으로 손꼽힐 정도입니다. 더구나 M109 자주포는 전자장비 시스템을 갖추며 계속 개량에 개량을 거듭했지만 39구경장의 짧은 포신은 아직까지 아킬레스건으로 사거리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가를 올린 K9 자주포와 프랑스의 카이사르 자주포는 155mm 52구경장의 장포신을 이용해 특수한 탄이 아니더라도 40km 이상의 발사가 가능합니다. 미 육군은 수년간 여러가지 자주포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 세계 전쟁의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 사업은 엎어지기 일쑤였고 결국 2019년 또다시 새로운 자주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언 썬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거리 150km를 타격하기 위해 주포를 장포신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이런 자주포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포탄과 장량 역시 새로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새로 개발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결국 올해 초 개발 사업은 또다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강력한 장약의 발사 에너지를 포신이 견디지 못하고 수백 발을 사용하면 포신 내부의 마모율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으며 일정한 패턴도 아니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 육군은 자체 개발보다는 동맹국에서 개발된 자주포를 도입해 손보는 방식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는 K9을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재작년 미 육군 유마 시험장에서 탄약 호환성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엑스칼리버 포탄까지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첨단 포탄에 대한 완벽한 운용성을 입증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지난 4월 미 육군 훈련장에서 K9 자주포의 노르웨이 수출형 비다르가 1m 미만의 원형 오차 확률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장면입니다. 엑스칼리버탄은 유도 날개를 펼치며 포물선, 수평, 수직 강화 타격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테스트에서 발사체가 폭발 모드에서 목표물 5m 상공에서 폭발해 효과적인 파괴를 보장했습니다. 시험 방식은 직접 타격과 5m 높이에서 공중 폭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험 결과 직접 타격은 최대 성능을 충족시켰고 공중 폭발은 기존 2m 이내에서 1m 이내로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번 실사격 성공으로 K9은 엑스칼리버와 같은 정교한 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는 전세계 최정예 포병 시스템 그룹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K9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포병 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로 미국 레이시온 M982A1 엑스칼리버 정밀유도 연장 사거리 155mm 포탄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는데요. 이것은 K9 자주포와 미국산 탄약의 호환성을 검증한 것으로 한국 자주포의 미국 수출 가능성을 한층 높인 것이었습니다. 이번 실사격 시험의 목적은 다양한 퓨즈 기능 모드를 사용해 약 50km 떨어진 표적을 조준 엑스칼리버 발사체와의 K9 자주포 호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는데요. 엑스칼리버 포탄은 미국에서 개발된 최첨단의 유도포탄으로 전방과 후방에 날개가 달려있으며 군용 밀리터리 GPS 코드를 사용해 장거리 표적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 발당 1억 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자랑하지만 기존 멍텅구리 포탄 수십 발을 쏘느니 오히려 엑스칼리버 한 발을 쏘는 게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모든 서방제 자주포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한화에어로가 엑스칼리버로 K9 실사격 시험에 성공하면서 미국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한화에어로는 미 육군이 장사정포 플랫폼 시제품 개발을 중단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K9A2 썬더 155mm 자주포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가 지금 당장 미군이 도입해도 곧바로 운용할 수 있는 자주포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된 만큼 미군이 어떤 대답을 해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최대 방산기업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부문 영업이익은 방산 빅4 가운데 나머지 3개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실적의 비결은 폴란드로의 K9 천무 수출량이 매출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수출 마진 또한 27에서 29% 수준으로 기존 예상 대비 증가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추가 수주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7월 초 1조 4천억 원 규모 루마니아 K9 수출을 따내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폴란드 잔여 수출 물량 K9 308문, 천무 70대의 추가 계약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천조국 미국에까지 K9을 수출한다면 K9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자주포로 우뚝 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적인 무기인 K9 자주포는 이제 한국을 비롯해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핀란드 등 전 세계 9개국이 운용 중이며 수출 시장 점유율 50%를 넘긴 베스트셀러입니다. 예정된 계약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면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루마니아와의 계약이 확정되면 전 세계에서 K9을 운용 중인 국가들의 클럽인 K9 유저 클럽은 10개국으로 확대됩니다. 한화는 지난 2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월드 디펜스 쇼 2024 전시회에서 K9 자주포 실물을 전시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산 K9 자주포 엔진 개발 이후 최초의 해외 전시로서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독일의 승인 없이도 원활한 수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한화의 전략적인 전시였습니다. 국산 엔진 확보는 호주 정부와 2023년 12월 공급 계약을 맺은 레드백의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레드백에는 K9 자주포와 동일한 1000마력 엔진이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9과 레드백에 대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K9을 운용하는 국가의 장병들을 한국으로 초대해 K9의 노하우를 전수시켰습니다. 외국 장병들은 K9이 갖고 있는 각종 기능들을 배우면서 더욱더 K9의 성능에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육군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K9 유저클럽 국가인 호주, 폴란드, 이집트 3개국 장병 14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육군 국제과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국제과정은 한국산 무기체계와 전술적 운용 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교육에는 K9 자주포 장비 조작, 시뮬레이터 실습, 포탄 사격, 사용자 정비 등의 과정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번에 온 외국 장병들에게는 K808 차륜형 장갑차, K2 전차 등 무기체계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호주, 폴란드, 이집트에서 온 장병들이 K9에 직접 탑승해보고 한국 교관들에게 각종 기능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외국 군인들은 꼼꼼하게 메모를 하거나 아주 진지한 눈빛을 빛내며 듣고 질문도 합니다. K9 자주포 안에 모인 외국 장병들은 이게 이렇게 금방 된다고요? 라며 놀라운 표정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 진짜 희귀 영상이군요.
무기 판매하는 나라에서는 흔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인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군인들이 자국 군복 입고 이런 훈련을 받는다니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이젠 독자 개발 군용 무기를 외국에 교육하는 시대가 되었네요. K9 직접 조준 사격은 처음 보네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병학교의 포수락을 담당하는 교관, 조교, 기관병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6.25 참전용사이시고 현재는 돌아가셔서 호국원에 안치되셨는데 할아버지도 자랑스럽게 여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교육받으러만 다니던 한국이 이제는 선생님이 되었네요. 자랑스럽습니다. K9을 운용하는 국가의 장병들을 1년에 한 번씩 초청해서 한국에서 합동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와 같은 훈훈한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방산 수출 후에도 이처럼 후속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한국 육군과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도 향상 그리고 글로벌 방산 협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10번째 K9 유저클럽이 될 루마니아에는 이제 곧 대한민국이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도입한 데 이어 3조 8천억 원 규모의 차기 보병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주요 후보로 한국의 AS-21 레드백, 독일 라인 메탈의 링스,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아스코드가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 현지 방산 매체들에 의하면 루마니아 정부가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로 한국의 레드백을 점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레드백 차체에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즈의 MT-30 바이언 피스트 능동방어 장치를 패키지로 묶은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요구하는 납기일과 가격을 고려하면 하나의 레드백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디펜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에 이어서 레드백 전차가 도입된다면 하나는 루마니아의 유럽 공급망의 핵심이 될 군수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확정적이라고 보도하면서 하나가 호주에 건설한 대규모 군수 생산 공장과 같은 규모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루마니아가 K9 자주포에 이어 레드백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호주에 지은 군수 공장과 같은 규모의 군수 공장을 루마니아에 지을 것이고 이 군수 공장은 유럽 전체에서 한국산 무기를 생산하는 핵심 기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로서도 무기를 구매하니 군수 공장 등 다양한 인프라가 따라오니 한국의 투자와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K9 자주포와 레드백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새로운 차륜형 자주포도 공개했습니다. 하나가 개발 중인 수출형 차륜형 자주포의 사거리는 RCH-155보다 뛰어날 것이며 유도포탄 적용 시 70km 이상 떨어진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가 왜 갑자기 차륜형 자주포 개발에 나선 것일까요? K9 자주포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KNDS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에게 패배한 점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K9 자주포는 궤도식 자주포입니다. 바퀴보다 튼튼하고 접지력이 높은 무한 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험준한 산지나 야지 기동성도 우수하고 자주포가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몇 발 쏘고 바로 다음 진지로 이동하는 사후이속 전술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 발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페이드를 땅에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발사가 가능하며 포 발사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한궤도를 사용하는 장갑차와 전차와 같이 궤도형 자주포는 차륜형 자주포에 비해서 운용유지 비용이 비싸고 정비에 필요한 인력도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평상시 작전 지역을 이동할 때에도 궤도형 자주포는 별도의 수송 트레일러로 이동해야 하는 반면 차륜형 자주포는 스스로 수백 킬로미터의 도로를 주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K9과 경쟁에서 승리한 RCH-155는 155mm 자주포 중 최초로 이동식 사격이 가능해 적의 포격이나 드론 공격에 더 잘 대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륜형 자주포가 가진 장점으로 인해 앞으로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9 자주포는 차륜형 자주포와 곳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앞으로 펼쳐질 수주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수출형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것인데요. 지난 4월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차륜형 자주포인 독일 KNDS사의 RCH-155에 패배한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경쟁 모델의 초기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 패배를 패배로 끝내지 않고 얼마나 빨리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K9 자주포를 운용 중인 노르웨이는 최근 K9 포탑 시뮬레이터에 대한 정보 요청을 발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것은 노르웨이가 훈련 최적화를 위해 K9 자주포 포탑 시뮬레이터 조달을 추진하면서 K9 기반 포탑 시뮬레이터를 제작 중이거나 이미 제작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K9을 사서 운용하고 있는 나라도 만족하고 이제 도입하려는 나라에서도 기대감이 큰 덕분에 한국 방산주는 훨얼 날아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한국 대표 방산주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최고의 전성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분기 1조 945억 원의 매출과 112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기준 시장 전망치를 36% 상회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올해와 2025년 각각 폴란드행 K2 전차 56대, 96대 납품 예정이어서 우상향하는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수출료자는 K2 전차로 특히 이번 2분기의 경우 폴란드행 K2 전차 인도 물량 증가가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방산부문 수주잔고는 30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업계에선 한국 방산기업들의 수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의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이 2%를 넘는 시점에서 추가 수주를 통한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며 앞으로 1~2년간 국내 방산업종의 성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글로벌 수출 영토를 넓히고 있는 K방산이 올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가면서 이미 올해 수출 목표 27조 원 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얼마나 더 추가 계약 소식이 전해질지 여기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인정받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에 대해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못지않게 수출 계약 규모가 크고 대규모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분야는 장갑차입니다. 호주에 성공적으로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을 수출하면서 유럽, 중동 지역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호주에 3조 2천억 원 규모의 레드백 129대를 공급하는 계약에 성공한 이후 하나는 이제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입찰 공고 예정인 루마니아 장갑차 도입 사업은 총 4조 4,169억 원 규모로 호주 수출 계약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초도 물량은 수입하되 이후 기술 이전을 통해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는 유럽과 중동에서 레드백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자 최근 수출형 레드백인 레드백 EX에 대한 개발 계획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레드백은 하나가 철저하게 호주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통해 탄생한 장갑차로서 우리 국군에 실전 배치돼 성능이 검증된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 기술에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더해 방호력과 기동성을 대폭 강화한 장갑차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년간의 경쟁 끝에 독일 링스를 제치고 공급 계약을 따내자 경쟁국들, 특히 중국은 주요 구성품 80%가 외국산 장갑차인데 뭐가 한국산이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사실 레드백의 주요 구성품의 약 80%는 면허 생산한 제품이거나 외국산입니다. 하지만 수주를 위해서 호주 현지 방산업체 및 글로벌 방산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일단 수주를 한 후 국내 방산업체들이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입장에서는 수주 가능성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출용 전투 차량에 무한대로 개발 비용을 쏟아부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과의 협력은 불가피했습니다. 더구나 하나가 해외 업체와의 협력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가 K-21 보병 전투차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ISU 현수장치 설계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었고 엔진과 변속기는 K9 자주포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는 후발주자로서 신기술 수용에도 적극적이라 레드백에 장착된 고무궤도는 수시디펜스사가 개발한 40톤급 고무궤도로 이를 최초로 도입한 장갑차가 바로 레드백이었습니다.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 링스와 경쟁하던 당시 독일은 링스가 하나의 레드백에 계속 밀리자 급하게 수시디펜스사가 개발한 고무궤도를 장착하려 했지만 이미 경쟁은 하나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었다는 후문입니다. 고무궤도만으로는 하나의 ISU 현수장치의 높은 충격 흡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예전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는 최근 수출용 레드백 EX를 발표하며 해외 부품 비중을 낮추고 국내의 전투 차량 부품 생태계를 만들고자 레드백 EX의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을 적극 요청해왔습니다. 일단 하나는 340mm 중기관포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무인포탑 지뢰방어 능력을 갖춘 신형 장갑차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신형 무인포탑은 수출용 타이곤 장갑 차량과 연동될 수 있어 한국 육군에게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드백 EX에는 엔진도 중동 수출에 문제가 있는 엔진 대신에
STX 엔진이 국산화한 SMV1000 엔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삼양컴텍과 웰크론이 참여할 계획이라 과거와 달리 지뢰 대응, 좌석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구성품이 국산화되고 있어 훨씬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이브아이즈의 일원이자 서방의 주요 파트너인 호주가 독일 전차를 탈락시키고 한국의 레드백을 선택한 것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곳은 호주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호주에 레드백을 수출한 것에 적잖이 놀란 표정이었지만 한국이 호주 이외의 국가에 레드백을 추가로 수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중국은 레드백이 한국 자체 기술이 아니라 핵심 기술은 이스라엘과의 협력으로 얻은 것이라며 한국을 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중국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저지른 비리들로 인해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 등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한국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며 은근히 한국을 걱정하는 듯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레드백의 외국산 부품 비중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점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까지 레드백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계속해왔습니다. 호주에서의 실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량형 레드백을 만들고 추가적인 수출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하나는 기존 레드백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기술을 국산으로 대체해 수출 가능성을 더 높인 레드백 EX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는 호주 수출을 위해서 이스라엘 기술력을 끌어들였고 그 덕에 호주 수출에는 성공했습니다. 이후 같은 기술력을 국산 기업들이 갖출 시간도 벌어들인 셈입니다. 이제는 굳이 이스라엘에게 로열티를 주고 부품을 사다가 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이 레드백에 대해 또 하나 걸고 넘어지는 점은 한국 기갑의 상징이 된 고무궤도입니다. 중국은 고무궤도가 레드백이 중시하는 방어력 중시 설계의 불순물로 여깁니다. 예전 호주에 수출을 하기 위해 2년 넘게 시험용으로 운용하던 레드백 장갑차의 고무궤도가 닳아서 헤어진 장면이 나오자 중국 언론들은 이를 끈질기게 물고 넘어졌습니다. 저렇게 고무궤도가 쉽게 닳아서 어떻게 장갑차를 운용하겠느냐며 레드백을 평가절하하는데 중요한 이유로 두고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나 각종 고난도 테스트를 하고 온 장갑차의 고무궤도는 당연히 닳고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손상이면 일반적인 철제 궤도로는 10차례도 넘게 갈아치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쏙 빼놓은 채 한국 장갑차 폄하에 열을 올리던 중국은 공사식 보병 전투차의 성능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한국 장갑차를 깎아내리는 데 시간을 쓸 게 아니라 자국 장갑차나 잘 만들라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공사식 보병 전투차는 중국 기갑이 늘 그렇듯 포탑이 반동을 감당하지 못해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따라서 발사 후 명중률 또한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공사식 보병 전투차는 기관포만 주구장창 쏘다가 어쩌다 한 번 쏜 100mm 저하포를 표적에 빗맞췄습니다. 더구나 보병 전투차라는 본분을 잊고 엔진은 엔진대로 발열이 심각한데 내부 공간이 협소해 승무원들이 이 열기를 온전히 감당해야 해서 장갑차라기보다는 찜기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욕심을 내서 경전차 포탑을 달아놨으니 그걸로 쏠 전차 포탄도 내부에 들여놓아야 합니다. 기관포 포탄도 수백 발 실어야 합니다. 레드백은 8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지만 중국 공사식 보병 전투차는 내부가 너무 협소해 7명도 못 태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면에서 레드백의 성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중국은 이제라도 한국을 깎아내리는 일에 골몰할 게 아니라 자국 장갑차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